자, 힐링캠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구봉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가운데 멋진 신사분 모셨습니다.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목소리부터 지금! 자, 어떤 분 모셨는지 변호사님께서 네, 소개해 주시죠. 시장님이 아니라 저는 그 성우님을 지금 배우 아니면 성우님을 지금 캐스팅을 한 걸로 착각을 배 나온 했었는데. 옆집 아저씨들하고 시민들이 좋아하던데요? 아니요. 저는 지금 영화 배우 인터뷰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마. 그래서 목소리가? 3대가 복 받으세요. 이런 건 앞으로 네. 옆에 계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성함도 말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민주당,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드시는 수원 특례시의 시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이재준 시장님이신데요. 네, 이재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힐링캠프 첫 방문하셨어요. 네. 어떻게 빌딩 숲을 지나서 들어와 보니까 숲이 있어요. 어떠십니까? 제가 꼭 가고 싶은 캠핑장이네요, 여기 완전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일하시나 바빠가지고서 쉬실 시간이 별로 없으시죠? 네, 여기라도 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셨어요. 예. 지금 앞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예. 네.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뭐죠? 행궁둥이. 이거는 이제 옥수수로 만든 행궁옥둥이라고 하는데요. 오. 우리 행궁동 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매하는 막걸리를 만들었는데요. 막걸리. 한 잔만 드셔보세요. 네네. 막걸리가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암을 예방해요. 딱 하나 간암 빼고. 네. 그렇죠. 자, 가nan 네, 영광입니다. 네. 진짜, 여러분 색깔이 잘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색 노란색이거든요. 아이고,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소장님.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제 시장님 소장님, 따라 드릴게요. 아유, 여러분 제가 수원 특례 시장님께 막걸리를 따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시장님께서 저희 그 형이. 더민주 힐링 캠프의 의미를 너무 잘 아시고 저희 그 당원들 저희를 힐링하기 일단 위해서 짠 하고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네. 맛을 네. 보시죠. 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 죽이셨죠? 너무 맛이 어때요? 좋아요. 우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이거는 먹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단어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자, 난데. 많이 갖고 왔어요.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우와, 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옥수수 술빵 맛 나요. 그렇죠. 네. 오. 근데 그냥 단순히 옥수수 술빵이 아니라 거기에 더 고급진 옥수수 술빵 그 맛을 만난다. 아시네, 네, 역시. 네, 그냥 술 좀 술빵이 아시네. 있고 고급진 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드시면 옥수수로 만든 게 이렇게 고급진 맛이 날 수 있어? 네. 놀라실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만든 수제 막걸리입니다. 예. 역시.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기업을 설립해서 직접 양조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제 거죠. 꿈이 마을마다 마을 기업이에요. 대박이다. 예. 역시 행정가. 오. 이거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꼭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원래 막걸리 좋아하고 이런 때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았고 또 선물도 제가 마땅하게 제가 즐겨 주는 선물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네. 모든 시민들한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드리고 이것도 막걸리 드리는데 모든 시민한테 주는 선물이 저희 시에 유명한 광교산 칠보산이 있어요. 광교산 칠보산. 예, 두 분께 네. 평생 무료 이용권. 뭐 고마워해요, 네, 지금. 여러분 괜찮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모든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된 분이네. 네. 3대가.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다 감사할 줄 알아야 그럼요. 됩니다. 저는 물욕에 쪄들어가지고 뭐지? 뭘까? 뭐 컵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는 당원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제가 맛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설명이 없었어요. 우리가 수원에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어디예요? 행궁동인데요. 행궁동. 행리단길입니다. 행리단길. 오. 거기를 가셔서 행궁동의 막걸리를 찾으면 네. 막걸리가 있습니다. 또 요거만 전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집도 있어요. 마을 기업집이. 야, 이거 진짜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컬 푸드 중에 진짜 로컬 푸드네요. 거기 가야지만 먹을 수 그렇죠. 있는. 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고급진 맛이라고 했지만 사실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맛이니까 여러분들 수원 가시면 꼭 행궁동 특히 행궁 옥등이 꼭 맛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네, 되게
마음이 느껴진다. 그 기초지자체장은 지역의 살림꾼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마을 기업하는 곳 이렇게 방송 나와서 홍보해줘야 되겠다라는 이게 제일 마음이 큽니다. 목적 달성. 네. 자 이제 한 모금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목적 달성했으니까 방송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이제 끝나는 걸로 후담, 알고 있었는데. 후일담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오, 여러분 전 놓치지 않습니다. 맛이 두 개입니다. 맛이 두 개인데, 네. 좋습니다. 자, 이따가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님 모셨으니까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변호사님께서. 네, 여러분들 뭐 그 수원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저는 특례시라는 네. 그 단어가 매우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수원 특례시 저게 뭐지? 2022년 특히 수원이 특례시가 되었는데요. 여기 잘 특례시가 뭔지 모르시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이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 작년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4개 100만 이상에 되는 시 알려드리면 수원이 제일 인구가 120만이 넘고요.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의 고양시, 지방의 창원시가 100만 인구가 넘는 와. 이 4개 도시를 행정자치 자치 체계상 특례시로 분류하고 권한이임을 좀 해주겠다라고 법이 바뀌어서 이뤄냈는데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권한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권한을 조금씩 더 가져와야 되는데 특례라는 규정은 특히 재정특례와 행정특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재정특례는 광역시와 기초가 다르듯이 재정 분배가. 그렇죠. 특례시는 그 중간에서 재정 분배를 조금 더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직 재정특례는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행정특례는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 한 7가지 행정 권한이 넘어왔고 앞으로 한 30가지 정도 이상의 권한이 넘어올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이뤄낼 겁니다. 재정특례도 이뤄내는데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없을까 하고 4개 시장들이 모여서 네. 시민들의 그 행정 서비스 이거를 몸에 맞게 그러니까 특례시 100만 인구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재정과 행정 특례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특례시 특별법을 제정을 올렸어요. 지금 의원 발의가 돼 있고 네. 토론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원 발의가 됐는데 이것이 잘 통과가 되면 약간 몸에 맞는 것이 좀 옷이 올 것 같아요. 지금 특례시라고 특례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네. 그 특별법으로 붙인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있던 법률을 잠깐 바꿨던 거군요. 그렇죠.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아직 와야 될 여러 가지 권한들이 못 오고 있습니다. 특례라고 해가지고서 들었던 생각이 엄청나게 특별한 권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뭐 20만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60만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니면 150만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례시 이거를 수원시와 접목시킨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가 됐어요. 그렇죠. 잘 따져보십시오. 울산시가 지금 인구가 얼마인 것 같아요? 110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벌써 120만이에요. 근데 울산시는, 넘었네요. 네. 울산시 예전에 100만이 넘자마자 광역시가 돼서 우리보다 예산 규모도 2배. 그렇죠. 광역시기 때문에 또 공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수도 2배.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정도 2배 이상이 되니까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또 공무원들도 2배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바르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역시를 해달라라고 한 10년 이상 요구를 했는데 광역시를 하면 도의 위상이 축소되잖아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개, 앞으로 4개, 5개 이런 큰 도시, 대도시들이 다 광역시가 돼버리면 껍데기가 남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신지 하여튼 반대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광역시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약간의 재정과 행정 권한을 조금 주세요. 특례답게.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서 10년여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게 특례시입니다. 비유가 딱 와닿네요. 몸에 맞는 옷을 달라고 한 게.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라고 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든 거죠, 수원에. 기초지자체가 제일 작은 게
9천 명의 울릉군이 있어요. 아. 울릉군과 이 그렇죠. 기초의 120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요구했는데 아.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특히 수원이 인구가 몰려든 지가 꽤 됐거든요. 그렇죠. 제 옛 애인 중에 몇 명이 수원에 살았는데 제가 좀 압니다. 특히 권선구에 살았던 잘 있니? 네. 이 방송은 지금 사모님이 안 보시는 걸로 생각을 아, 네. 편집해 주세요. 네. 농담이고요. 나가도 됩니다. 네. 근데 맞네요, 진짜로. 초등학생 규모였다가 몸짓이 지금은 그렇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네. 그대로 초등학생 옷을 입으라라고 해가지고서 이건 아니다. 우리 바꿔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러면 특례시로 갑시다라고 해놓고서는 초등학교 옷에다 특례시라는 이름표만 붙인 거래요,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아. 막 울고 그러니까 우유를 줘야 되는데 공갈적 꼭지를 줬어요. 젖이 안 나오네? 우유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초지자체장은 살림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하죠, 집에서도.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입니다. 그걸 제가 할 겁니다. 시민들하고 힘을 모아서 해내야죠. 서비스는 정당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지에는 없는 건데 시장님께서 네. 행정 기초지자체장으로 지금 딱그 혜성같이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 부시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원래는 이제 대학에서 15년 정도 대학 교수를 하다가 어쩐지 와.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 100만 도시의 인구 도시는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 이제 공모직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이 10년 전에, 12년 전이지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초대 부시장으로 공모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부시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장기 부시장을 한 거죠. 5년 이상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은 법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 꽉꽉 채우셨다. 그렇죠.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비리 없이 행정을 잘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그러면은 부시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결국 시장이 되셨잖아요. 물론 중간에 백수 생활이 좀 있었습니다. 징검다리. 그렇죠. 시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고충의 시간이고 수련의 시간이고 또 고민한 시간들이었죠. 그럼 부시장직을 하시면서 네. 내가 시장 되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수기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중간에 맞습니다.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말 어려운 선거였거든요, 지난 선거. 근데, 이야, 시장님이 되셨어요, 드디어. 예. 지금 펼치는 정책. 민주당의 특례시가 4개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처음입니다. 다른 다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이야. 제가 그래도 또 어깨가 쫙 펴고 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정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부시장 때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시장 하시고 쉰 다음에 지금 시장이 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어려운 선거였는데도 수원시장이 되신 거잖아요. 네. 본인만의 전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이제 공천이랑 그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약간 비기를 공개하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막걸리. 막걸리입니다. 저는 막걸리 술이 좋아요. 싸고 아까 그랬잖아요. 간암을 제외하고는 다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그렇죠. 갖고 있다. 물론 7병씩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과 저는 이 막걸리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술을 마실 때 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저는 주로 들었어요. 거의 한 80%는 듣고 한 20% 의견 조금 내고 그런 막걸리 모임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시장에 5년 동안 제가 했던 행보, 또 제가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네. 성과 이런 걸 시민들이 봤죠. 보고 나서 그 뒤의 행보도 계속 이야기 청취를 듣고 또 그에 대한 제 소신을 이야기하고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물론 학자 출신이니까 수원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시민들이 본 거예요. 이렇게 저놈이 잘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밀어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도전하고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선거 전에 계속 1위를 했고 그다음에 아니 이렇게 점잖게 자기 자랑하시는 분 저 처음 봤어요. 자랑하는 시간이다. 네 맞습니다. 아니 홀려서 듣다 보니까 본인 자랑이셨던 거예요. 더민주의 힐캠프의 그런 의도, 목표, 분위기 너무 잘 아시죠? 저는 막걸리 가져올 때부터 그렇죠. 이분은 이미 된 분이다, 남분이다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님 항상 칼 갖다가 막걸리 부러지셔가지고 지금 완벽합니다.
말씀 자, 더 요 들어볼게요. 대목에서 네, 한 잔 더. 야. 영광입니다, 진짜. 우리 이제 청취자들도 언제든지 수원에 오세요. 막걸리 한 잔 대접할게요. 여러분들 약속하셨습니다. 꼭 시장님 찾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경청하니까 시민분들이 표를 주셨다. 막걸리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래봐라. 이렇게 아마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새벽까지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때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 네. 수원시 이재준 시장이 결국 새벽에 결정 났습니다. 4시에. 잠 못 주무셨겠다. 아이고야. 근데 저는 이미 11시 40분쯤에 이겼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어요. 이제 와서 하시는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합니다. 네. 보좌진 분들이 앉아 계신데 굉장히 그 표정이 편안한 표정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열심히 활동했던 동네를 알잖아요. 우리가 4개 구가 있는데 제일 개표 처음에 11시 40분까지는 절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 동네만 개표를 했고 나머지 3개 개표가 되는데 2개 구는 가장 우호적인 곳이었어요. 특히 민주당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동네고 저를 사랑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 개표가 안 됐어. 인구도 더 많아. 그러니까 여기가 개표 끝났고 졌지만 개표가 되면 이기겠구나. 한 표라도 이기겠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개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막걸리 동지들이 있는 동네인 거죠? 그럼요. 네. 막걸리 힘이 있습니다. 그냥 믿고 마음 편히 계셨었다. 네. 그럼 그 준비 기간 동안 시민분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시면서 그리고 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부시장직도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이론과 실천을 해본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또 스스로 나라고 하셔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내놔 하면서 꼭 여러분 저희가 워딩으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최고의 시장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제가 그 말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스스로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다시 잠깐만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미 엎어진 물이고 자 엎어진 막걸리니까 네. 자 돌아와서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거는 저희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고 나서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수원시만의 특별한 정책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당원 동지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정책들 말씀 좀 부탁드려요. 너무 많지만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래요. 저는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수원을 관찰하고 또 연구했잖아요. 네. 지금 수원의 위상과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은 뭘까 많이 고민하고 또 막걸리를 먹으면서 많이 듣고 귀결점은 이겁니다. 우리 수원은 역사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230년 전에 그렇죠. 수원 화성 행궁동 주변에 화성을 쌓아서 정조대왕의 명령으로 정량후에 만든 계획도시예요. 물론 그전에도 수원이 있었지만 그 계획도시로 인해서 서서히 발전하다가 그 이후에 삼성전자도 오고 또 경기도청도 와서 비약적으로 더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 예술, 또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다른 도시와 차별이 돼요. 스포츠는 4개 프로가 있습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서울 이외에는 이렇게 구비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축구는 삼성 블루윙스, 수원 FC, 수원 FC 위민 3개의 프로축구가 세 개의 구단이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있죠. 야. 그런 정도로 축구가 또 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된 동네고 문화예술도 뭐 정조대왕 노행철 같은 굉장히 활성화된 문화관광부가 축제를 좀 해주세요라고 수원을 쫓아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여기는 잘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급자족률 100%였던 세수 재정이 네. 이렇게 20몇 년 동안 기울어졌어요. 점점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세수가 이제 점점 네네. 줄어드는 거죠. 그 지금은 정부에서 돈이 없지, 그리고 교부하는 교부단체로 변했어요. 아하. 재정이 44% 자금률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 왜 그렇지? 리더들이 잘못했나? 시민들이 잘못했나? 근데 근본적인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제도의 잘못이에요. 우리 수원이 위치한 곳이 수도권 내에 또 수도권 안에서도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네, 법 네.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가장 억제할 때를 과밀 억제 권역으로 그렇죠. 했어요.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제도 중에 여기를 하나죠. 억제시키면 지방이 성공한다는 거죠. 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론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수도권이 지금 특히 수원 같은 과밀 억제 권역이 그동안 성장을 잘하다가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공장들, 대기업이 13개 있다가 다 하나 갔어요. 위에 어떻게 보면은 천장이 쳐진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네. 기업들이 나가고 중소기업도 나가버립니다. 여기가 땅도 좁다. 법인세가 3배 비싸요. 바로 옆에 있는 화성과 용인은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과밀억제 권역보다도 바로 옆인데도 3배가 우리가 비싸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저 지방으로 가버리고 중소기업은 옆에 성장관리 권역으로 나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한 20년, 25년 뒤에 보니까 세수가 없어졌어. 왜 그럴까? 공장, 기업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돈 내는 그래서 기업이랑 공장들이 옆 지역들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제가 1호 공약으로 야 이러면 큰일 난다. 잘 갖춰진 기반하에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기업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고요. 지금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들이 꽤 있어요. 먼저 1호 기업은 유치가 됐고요. 대기업 수준의 1호 기업이. 네. 그다음에 2호, 3호, 4호, 5호를 지금 곧 이제 협약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성과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야 맞습니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좀 전략이 있으셨나요?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업을 육성하려면 토지, 자본, 노동력 3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노동력이라는 거는 이제 인재들이 가려고 하는 도시냐. 근데 그런 점에서는 수도권에서 뭐 인프라가 교육을 비롯한 주거 등의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연구소, 첨단기업 연구소나 첨단기업들이 제일 선호하는 마지노선이 수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걱정 안 해요. 2가지가 이제 걱정인데 하나는 토지를 공급할 땅이 있느냐, 금융 지원이 되느냐인데 토지는 제가 30년간 도시계획 전문가였어요. 도시계획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땅으로 보면은 다 땅이 있어. 아직도 많아요. 발견을 못한 거지. 첫 번째, 저는 눈여겨본 것이 우리 수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대학이 7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5개 정도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에요. 그런 대학의 캠퍼스가 다 저는 땅으로 보여요. 총장님들 모셔서 총장님들 대학도 살아야 되고 도시도 살아야 됩니다. 상생합시다. 저는 대학에 있는 유휴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첨단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한다면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1대1로 대학별로 하면은 특혜 시비에 걸리지만 열어놓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대학과 지금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마 대학에 좋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국공유지 유유지가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손을 못 댔어요. 그렇죠. 제 눈에 보면은 그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판교 같은 유휴지를 기업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한 30만 평의 부지를 수원의 판교 모델, 판교라 그래 쉽게 알아들으니까 네. 첨단 기업 및 연구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예전부터 했던 10만 평의 R&D 사이언스 파크라 해서 이런 걸 하려고 또 별도로 지금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건 그대로 하고 제가 또 제2의 판교 같은 곳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게 보통 시장님들이 이제 기업을 유치해서 이제 토지를 제공하려고 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가진 토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설명이 반대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단하신데 좀 이 생각을 했네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아까 토지, 그다음 2번째는 자본이잖아요. 네. 사실은 도시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기업한테 돈을 줄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전하는 기업의 건축비, 토지비 같은 것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기업들이 그 정도 금액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의회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100억을 출연하고 중소기업 벤처부의 한국모태펀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기업 펀드 같은 데죠. 100억을 출연하면 그 기업이 중앙정부의 각종 펀드를 따와서
600억을 만들어주면 700억이 돼요. 민간에 300억을 넣으면 1000억 원의 펀드가 만들어집니다. 오. 그 중에 200억 이상은 반드시 수원 기업들한테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야. 벤처, 성장 기업, 2년 이내에 들어올 외지에 있는 기업들. 그 사람들한테 금융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와 금융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 그럼 그걸 하면서 성과를 보고 더 큰 꿈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웃도시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군공항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을 네. 같이 열자. 오. 국제공항이 여기 한 7, 800만의 남부권에 있는 시민들이 영종도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 가까운 데 있으면 이용이 좋아요. 그렇죠. 수원에서 인천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상품들은 요즘은 배로 안 가요. 바로 항공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럼 여기 반도체 전 세계 4분의 1의 반도체 수요 물량을 생산하는데요. 여기 남부권이 네. 전 세계 4분의 1입니다. 그걸 바로바로 공항에서 이전할 수 있고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키트 같은 게 지금 대박 났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죠. 그런 걸 바로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하면서 그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을 국가에 요구하고 거기에 한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걸 넣으면 어마어마한 땅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웃 도시와 수원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네. 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바로 남부국제공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다. 그래서 이게 신설된다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네. 보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게 구현이 좀 되는지 좀 그런 거 설명을 주시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왜 필요하고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 좀 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까요? 그러면 네네네. 2021년 재작년이죠. 국토부 항공 수요를 예측하는 데가 국토부예요. 네. 국토부가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가 세웁니다. 네. 어떻게 세우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남부권에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 장소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장소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 갈등 문제가 유발할까봐 그냥 그게 수요가 있다는 수요가 뜻이잖아요. 있다라고 네. 지정을 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2022년 작년 말에 국토부의 예산 중에 네. 사전 타당성 검토,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에 용역비를 넣었어요. 네. 보통 공항을 지려면 종합계획에 넣어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사전 타당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타당성이 1.0 BC값이 나오면 예비 타당성 검토로 갑니다. 보통 그걸 생략하자 이래가지고 타당성 생략하는 공항들이 꽤 있었지만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3번에 걸쳐서 용역을 해봤어요. 공신력이 있는데 네. 만약에 군공항과 이걸 같이 합쳐서 하면은 2.0 이상의 타당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굉장히- 점수가 압도적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토부가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한다면 시행을 한다면 예비 타당성 검토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수원은 물론이고 경기도도 군공항 이전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국제공항 이전과를 만들었어요. 이전 단. 이야. 그래서 경기도도 이걸 신경 써서 하는데 그동안 한 7, 8년 동안 이제 옮기는 국방부가 지정한 그 대상지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최대한 경기도 그 과 추진단도 잘 논의를 할 거고 저도 이웃도시 시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 살 길이다, 상생할 길이다. 이거 되게 흥미로워요. 제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서 출연자분의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출연자분들의 말을 집중해서 안 들었다는 얘기가 집중해서 들었는데 단위가 지금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거의 홀려서 들었습니다, 저 지금. 저녁에 막걸리 먹을 생각이나 뭐 누구 만날 생각했겠죠. 질문 던져놓고 딴 생각을. 아니, 그거보다는 이렇게 홀려서 들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 홀려서 들었냐면은요. 네. 특히 행정가 시장님들 모셔가지고 얘기 들으면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길게 나온 게. 수원시의 정책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느냐 이렇게 여쭙는데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우리는 이런 거 해요 라면서 그렇죠. 돈을 쓰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대본에 이 얘기해요. 그 돈 어디서 나서 할 건데. 근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돈을 버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이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 국제공항 유치하고 주변에 경제자유구를 넣고 한국 실리콘밸리 만들면
이거는 지자체 수준에 넘어서요. 제가 보기엔 전 도시계획을 30년 했고 큰 프로젝트를 국가 단위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총괄계획가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도권 내 물론 지방은 많이 개발할 때가 많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직도 그런 첨단 기업이나 이런 게 더 있을 필요도 있어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근데 마지막 남은 보루의 땅이다라고 생각 들어요.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이 방송을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제가 질문하자마자 세수 얘기를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돈 버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의 문법 쓰시는 행정가분들 별로 없습니다. 감동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느꼈던 게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지금 초빙해서 저 듣고 정치인들 뭐 섭외하는데 지금 그 어느 정치인보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그런 도시 계획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총괄했던 경험들 현장에서 경험이 이제 수반이 되면서 오히려 수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정말 이론 실무 그 행정가가 그냥 책에 나온 설명이 그냥 현실화돼서 나타난 듯한 느낌이에요. 그 말로만 듣던 그런 행정가를 직접 보게 돼서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경이롭습니다. 좀. 변호사님 3대가 아니라 4대가 복받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야, 이 막걸리가 아주 그냥 변호사님을 그냥 무너뜨리네. 정말 민주당이 정말 저는 제가 가장 현장에서 비판을 많이 들었던 게 정말 일 못하고 일 안 하는 민주당이란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과거에 우리 지자체 장들 보면 지난번 지금 이제 우리가 8기인데요. 네네. 8기 민선시장인데 5기, 6기, 7기 동안 다수의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성과가 많았습니다. 아마 역사책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사실은 선거는 그런 성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바람으로 심판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의 성과를 나중에 기록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지자체 역사에서 이런 성과를 가진 지자체들이 엄청 많았다. 대한민국의 진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게 민주당의 힘이다. 민주당은 사실은 민생과 서민을 위한다고 그러는데요. 정책으로도 승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게 제가 시장님 말씀 듣다가 살짝 걱정이 됐었던 게 뭐냐면은 시장을 펼치려면은 조례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시의회가 지금 의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적어요. 아이고야! 이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떡해요. 저는 의욕적으로 네. 좋은 생각들 갖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네. 가다가 계속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석이 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하죠. 뭐 도의원도 우리가 부족하고 시의원도 부족한데 도의원은 별거 문제라고 쳐도 네. 시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태클을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또 똘똘 뭉치는 힘이 있으니까 시의원 민주당들께서 이제 합쳐주시겠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많이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극복해 나갈게요. 그런데 이제 행정, 집행부를 감시하는 거는 의회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의회를 감시하는 거는 시민들입니다. 이야! 그래서 막걸리 동지들! 네, 동지들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그리고 소상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언젠가는. 만약에 넘어졌다 내가. 네. 그럼 일어서서 의회를 쳐다볼 필요가 없죠.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시민들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다. 가야 됩니다. 제 꿈이 이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렇게 한두 번 걸리는 태클이 아니라 이제 아예 넘어졌습니다. 저 어떡할까요? 이렇게 호소를 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면으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건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막걸리 한잔 하는데. 맞아요. 이거 술 필요해요. 네. 아니, 이게 조례가 뒷받침돼야지 뭘 할 수가 있는데, 이래서 진짜로요, 기초지자체 관련해가지고서요, 구의원, 시의원 선거도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진짜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당원들이 좀 방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다수당이 민주당이었는데 여기가 너무 무너졌어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장은 우리 사람으로 뽑아놓고 그 이제 시의회 구성을 우리 사람으로 안 뽑으면요. 주방장은 우리 사람으로 뽑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 반대파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럼 요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요.
제 비유 괜찮죠? 괜찮네요. 고급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도시계약 전문가 맞구나. 대단하다. 찐이다. 네. 그러면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네. 바라보는 수원시는 어때요? 시장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도시가 이제 아까 계획도시라 그랬잖아요. 네. 230년 전이 계획도시라서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발전했는데 또 너무 급속 팽창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뭐 옛날부터 도시계획 진단을 하고 처방도 내렸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계획적으로 처방을 해도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잘 그동안 억제를 못했구나 생각하는데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신도심, 우리 광교 신도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거기는 그래도 질서정연하고 영통 거기도 좀 오래됐지만 신시가지고요. 장안구 여기도 택지 개발을 해서 오래됐지만 신도시 비슷한 데가 있고 완전히 저 중앙은 구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시와 구도심이 양립하는 도시, 전형적인 도시죠. 밀집돼서. 그래서 교통 문제도 조금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주거의 슬럼화돼 있고 그런데 몇 가지 방법으로 풀라 그래요. 첫 번째는 저는 민간의 욕구를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 도시가 지금 뉴욕시만한 게 하나씩 생겨납니다. 도시화가 되고 있어요. 인구는 줄지만 도시화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왜 늘어나느냐?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자본의 욕망 때문에. 그 자본의 욕망을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행정가나 정치인들은 그 자본의 욕망이 공공의 이익을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 적절한 룰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시키는 방법을 잘 고민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의 욕망을 존중하되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행정가의 힘이다. 그렇지. 행정가의 가져야 될 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는 것이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에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저는 자율화시키려고 그래요. 좀 더. 중앙당에서 가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 당 저당 당의 논리를 떠납시다. 이거는 시대가 가져야 될 소명이면 또 역사적으로 여기에 이때 진단했을 때 처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제도라면 정책이라면 해야 됩니다. 법에 있는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제3종 주거 지역이 300% 용적률인데요. 네. 법이 허용하는 게 용적률이라면 위로 지을 수 있는 얼마나 지을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대체의 지자체가 250에서 조금 인센티브 주면 60, 70까지 줘요. 네. 우리 수원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저는 중앙당에 가서도 그런 논의를 할 때 과감하게 300% 줍시다. 왜 안 줍니까? 그럼 특례시 특별법을 만들 때 조금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법도 지금 권한은 돼요. 지금 권한으로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 방법보다 그 신도시는 돈도 많이 들고 생태적 파괴도 많잖아요. 원거리에 또 대량 교통망도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역사를 반복해봤지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 구도심의 그 욕망, 그 조합원들의 욕망을 좀 풀어줍시다. 법이 허용하는 대로. 그 저는 뭐 당도 그걸 많이 찬성하고 이재명 공약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주장을 많이 해서. 근데 우리 수원에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최대한 주려고 그럽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도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고 어디 조합에도 못 들어가네. 그렇죠. 그래서 집수리 사업까지 포함해서 당신 그러면 집수리 사업 하세요.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으로 수원의 구도심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획기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오늘 방송이 너무 재밌는 게 큰 얘기를 하시면서 작은 것을 절대 빼놓지 않아요. 나중에 집수리 사업까지 절대 빼놓지 않고 딱 손가락을 접으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문가 중에서도 우리가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 구별하는 기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디테일인데 전체적인 거시적인 그림을 제시하시면서 이런 디테일까지 제시하시 바로 명품 중에 명품 이재조 시장. 오늘 막걸리가 이야 이거 듣기가 거북한데요 이거 이거 전수민 변호사님 멋지시네요. 아유. 난 오늘 이 방송 반대네. 제가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을 알아보는 또 눈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원에 저는 이런 명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수원에 미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미래의
수원을 위해서 바로 시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도시계획가예요. 도시계획가는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 속에는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소프트 계획도 다 하는 게 사실 도시계획입니다. 물론 주로 이제 물리적인 계획에 치중을 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시계획, 훈련된 도시계획가 30년의 능력으로 수원의 미래, 역사적 진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지금은 국가로부터 지금 보조를 받고 있어요. 크게 자립을 할 수, 예전에 수부도시, 경제도시로서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경제적 활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중소상인, 전통시장, 골목상인도 살아납니다. 종사자들이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뺏어먹는 거는 경제 활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근데 그 문제를 경제 활력의 수원, 자존심 있는 수원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제가 쭉 행정 5년의 부시장도 경험하고 또 시민으로서 쭉 이 대한민국에 또 수원에 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가 참 복지국가예요. 근데 잘못된 복지국가다라고 규정을 좀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복지는 돈을 쓰고도 효과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네요.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 시 예산 뭐 3조 5천 정도 되는데요. 그냥 3조라고 합시다. 네. 절반 1조 5천을 복지비로 써요. 맞아요. 대부분.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효과도 없어. 받는 사람도 감동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 복지 항목으로 주는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그동안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주는 계정이라 그러는데 네네. 품목이라 그랬을까요? 몇 가지가 될까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보통 지자체에서 국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복지비를 주는 계정 800개가 가까이 됩니다. 35년 되는 베테랑 과장님, 국장님도 복지 계정에 대해서 다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컴퓨터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 800개나 되니까 어떤 사람이 복지를 사상위 계층 이하 돈을 줘야 되잖아요. 복지. 네네. 2만 원, 3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12만 원, 많으면 이렇게 줘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하긴 한데 푼돈을 주니까 이게 손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800개 이상이 되는 이 복지 계정을 대한민국이 살아가려면 네. 30까지, 많으면 70까지로 확 줄여야 돼요. 받는 사람도 명확하게 큰 돈을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은 칸막이를 조금 합쳐가지고 뭉태기로 만들면 더 크게도 드릴 수 있겠군요. 감동하죠. 그리고 그걸로 자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주니까 푼돈을 주니까 자립할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복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자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이 확 헤게모니를 쥐고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차기 정권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가 뭘까? 특례시에 걸맞는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공동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마다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지 대상자를 너무 잘 알아요. 지난번 세모녀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쵸. 사실은 통장, 반장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또 뭐 우유배달원 뭐 이런 사람들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사람들인데 잘 알아요. 누가 어려운지 뭐 하는지. 그래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대상자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게 권한을 일부 주면 사각지대도 좀 없어지고 조금 공무원들이 앉아서 컴퓨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따뜻한 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맞습니다. 민주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민주적으로 정권이 운영되고 지자체도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학자 때부터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라는 키워드로 학자, 부시장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참여를 많이 시스템화 시켰어요. 수원이 아마 시민 참여,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선진적입니다. 그게 부시장 때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도 아쉬워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 시장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네. 요즘은 컴퓨터 들어가 보지도 않습니다. 홈페이지 이런 것도 맞아요. 접속도 안 돼요. 이 모바일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합니다. 시키는 것도 주문도 하고 은행도 그렇죠. 이걸 하고 모든 걸 이걸로 여기 해요. 다 있죠, 요즘은. 이 세대에 맞게 이걸로 정책을 논의하고 오. 투표도 하고 정책도 또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누가 줘야 되잖아요, 정보를. 우리가 재난 상황 때 이 문자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당신 몇 월 며칠 날 돈 받아야 됩니다. 24살 되면 우리가 돈을 줘요, 청년들한테. 100만 원까지. 그런데 잘 몰라요. 절반도 못 받아. 그럼 그 사람한테 저는 문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문자도 주고 정보도 주고. 개별.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럴 목적으로 지금 누구나 시장 이런 타이틀로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곧 출시됩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이야, 그거 수원 시민 아니라도 받아볼 수 직접 있죠. 민주주의를 하겠습니다. 오, 수원에서. 너무 여러분들은 좋네요. 지금 명품 시장이 명품 수원을 만들어가는 지금 모든 로드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이제. 네. 사실은 15분까지 맞춰달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끊을 수 없을 만큼 몰입하셔가지고 네, 하셨어요.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진짜. 자, 시장님 다음 일정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네. 저는 시장님 처음 만나 뵀는데 이것만 기억납니다. 막걸리 시장님이다. 맞습니다. 저는 네. 기억 딱 하나 하겠습니다. 명품 시장이다. 수원. 야, 이거 아니지! 수원 너무 부럽다. 나도 수원 시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싶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